넌 날개를 펴 지옥에서 날 꺼내줘. 내가 힘들 때는 가녀린 네 어깨를 줘. 작은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며 불면증도 도망가. 불같은 나를 잠재우는 소방관. 너 없인 그 어떤 공간에 있어도 무덤이 돼. 떨어져 있어도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돼. 외줄타기 세상살이에 넌 내 낙하산이 돼주네.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땐 넌 다락방이 돼주네. 나 뭐라고 전환 뿌리고 넌 꽃이야. 널 위해 어둠만 상대할 테니까 너 활짝 펴. 난 기도해 항상 네가 다 잘 되길. 영원히 해줄게 배줄래 내 팔베개. 앉아서 내 얘기에 눈 감고서. 자, 오늘 일요일 밤입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네. 오늘은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3.1 운동으로 인해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죠. 이 3.1 운동을 보고 나서 일본 애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910년대에 해왔던 무단 통치와는 다른 새로운 통치 방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1920년대 새로운 통치 방식인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화 통치가 어떤 통치 방식이고 이 통치 방식의 실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어떻게 변화했냐, 1910년대에 비교했을 때. 자, 1910년대 문화 통치에는 우리 조선 총독으로 육군 해군 대장을 임명한다고 했죠. 군인을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이제 문관 총독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도록 법을 일본 애들이 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치 방식의 변화를 보고 이제 문관, 그러니까 전문 행정가나 정치인이 총독으로 오면 10년대에 비해서 20년대는 좀 더 부드러운 통치가 가능하겠다라고 조선인들이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헌병 경찰제도. 원래 군인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들이 경찰로 투입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20년대에는 보통 일반 경찰들을 조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대에 제복과 칼을 착용하겠던 것을 이제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태형령 역시 사람을 두드려 패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형벌이죠. 이것 역시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한다라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허용이 됩니다. 이제 20년대에는. 그리고 10년대에 비교했을 때 10년대에는 교육도 일본어를 이제 알려주는, 그리고 조선인들한테는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똑똑해질 필요가 없고 그냥 말단 사무직이나 하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그래서 하급 관리나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근로자를 육성하는 게 10년대 교육 방식이었는데 20년대 문화 통치에는 이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 방식을 보고 이제 조선인들이 우리가 3.1 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통치가 변화해 가는구나, 이렇게 통치가 변화해 가면 상당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더라도 살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문화 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관 총독이 임명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대 무단 통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인 출신의 총독만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헌병들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지만 실제 이 투입되는 인원과 경찰 기관의 이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배 정도로 기관과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실 뭐 헌병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다 뿐이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런 체제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사상을 굉장히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이제 여기 갇혀있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6,000명 정도가 우리 조선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대 이제 우리가 아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됐다고 했죠. 그래서 1920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언론으로서.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엄청난 기사 검열과 삭제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거의 뭐 자유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신문만 창간되면 언론의 자유가 아니죠. 이 기사를 마음대로 쓰는 것도 언론의 자유인데 이거는 여전히 허용되지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사실은 거의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 중에 일부는 일본인들 밑에서도 살만하겠다라고 혹했던, 일본도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일부 생겨나게 되고, 사실 이런 실상을 꿰뚫어보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사실 별로 10년대랑 달라진 건 없지만 이렇게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1920년대 문화 통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20년대에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은 이때 끊임없이 공장을 지어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공장의 노동자로, 일본에서는 수많은 공장을 지어가고, 그래서 일본인들은 공장의 노동자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이 공장의 노동자로 많이 투입되니까 일본에는 아무래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쌀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그 모자란 쌀을 채워 넣기 위해서 조선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토를 열심히 개간하기도 하고, 수리시설 확충, 우리 주위에 가다 보면 큰 저수지 같은 거, 우리가 간혹 시골 같은 데 가다가 보면 큰 저수지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저수지의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량해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 사용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이런 산미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쌀 생산량에 비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쌀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대부분 일본으로 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 쌀 생산량, 증가한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식량을 빌리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빚더미 안게 되는 조선 농민들을 이용해서 다시 그 토지를 싼 값으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대부분은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만주, 연해주, 일본 같은 곳으로 옮겨서 이주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재미교포나 뭐 일본의 우리나라 제1교포들 많이 볼 수 있죠. 일제 시기 때 다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